네, G프라이버시 2021 첫째 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한국신용정보원 김현진 팀장님을 모시고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제도 동향을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우선 한국신용정보원 소개를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에 근거하여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여러분이 대출을 받는다든지 상품을 가입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여신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이 신용평가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데이터 3법 이후에 마이데이터라든지 이런 어떤 데이터 혁신 산업, 특히 금융에서의 어떤 데이터 혁신 산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런 금융 데이터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신용정보원입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화두가 지금 인공지능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앞으로 더 활발하게 전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네. 예, 사실 이러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혹자들은 이러한 어떤 윤리적인 이슈 발생되는 네. 알고리즘의 어떤 그런 문제를 통해서 발생되는 윤리적인 이슈가 개인정보 보호 측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긴 하지만 네. 실제로 어떤 그런 윤리적인 이슈를 통해 살펴보면 결국은 그것이 어떤 데이터의 처리로 인해서 정보 주체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네. 실례로 GDPR이나 다른 외국의 법률을 보면 다 이러한 어떤 정보 주체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어떤 정보 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예를 들어 설명 요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지 않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기본권을 잘 보장하는 자기 결정권을 잘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알고리즘의 피해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인공지능이 활성화되기 전에 초기에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잘 정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으로 실시간으로 또 질문을 올려주시면 우리 팀장님께서 또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많이 질문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아마 졸리는 시간일 것 같아요. 날씨도 그렇고 현재 시간도 그렇고 또 계절적인 이유도 있고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항이긴 하지만 또 법과 제도에 대한 사항이라 좀 딱딱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졸림의 여력을 더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되긴 한데 어쨌든 유익한 지식을 잘 전달해 드리고 또 저도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발표자의 최고의 미덕이라고 하죠. 시간 엄수의 원칙 이 부분은 제가 철저하게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직장인들이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매일 출근을 하면 검색창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퍼스널 데이터 프로텍션, 개인정보, 정보보호 이런 검색어를 치는 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색어를 쳐보면 최근 들어서 논의되고 있는 어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방역이라는 어떤 그런 전제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처리하고 또 공유하는 물론 어떤 관계 당국이 하면 일정 부분 이해가 되지만 최근 들어서 민간에서도 이러한 코비드-19과 관련된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들이 얼마만큼 적법하게 또 최소화의 원칙으로 처리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이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면서 발생되는 그런 프라이버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의 모멘텀이 살펴보면 불과 이제 몇 년 전은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기술의 모멘텀이 전개되고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개입이 없이 만약에 알고리즘 기반만으로만 개인을 프로파일링하고 자동화 결정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 알고리즘의 불완전성 때문에 편견이라든지 불공정이라든지 차별이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또 이 알고리즘의 설명의 불확실성, 이 문제 때문에 정보 주체의 어떤 권리를 미닝풀하게 의미 있게 보장하게 되는 그런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글로벌 차원에서의 어떤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를 한번 살펴보고요. 어떠한 시사점이 좀 있을까 하는 시간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표를 보시면 그 오른쪽에 있으신 분이 요즘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모 방송국의 프로그램인데요. 이분이 대한민국 1호, 제1호 프로파일러라는 분이십니다. 인공지능과 대결을 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어떤 대결인고 하니 용의자를 찾는 거예요. 4명의 용의자 후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가방을 들고 각각의 같은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가방 안에는 단 한 명만 폭탄을 들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질문을 하고 표정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떤 모두 같은 후보자를 지목을 했습니다. 프로파일러뿐만 아니라 AI의 빠른 눈까지도요. 그래서 그 지목된 자가 이제 용의자가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이 방송이라는 그런 설정의 한계가 있고 또 뭐 과학적 실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 타당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 컨텍스트가 범죄가 아니고 일상생활이고 용의자의 색출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이고 그리고 대상이 용의자가 아니고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프로파일링 되는 것으로부터 과연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 알고리즘이 잘못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거부를 할 수 있을까? 또 그로 인해 내가 일정 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퀄리티가 낮은 보험 상품을 받게 되는 그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내가 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의문들은 지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IoT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든 데이터가 센싱이 되고 게더링 되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면서 각 산업 영역에서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화하여 의사결정을 합니다. 사실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프로파일링이나 의사결정의 자동화가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가져오고 시장 세분화를 시켜서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그리고 나아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하는 좋은 수단이 되겠지만 정보 주체인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이 알고리즘이 생활에 깊숙이 개입되어서 공정성과 정확성이 결여된다면 차별이나 편견이 발생할 우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런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해서 정보 주체는 인지하기가 어렵죠. 더욱이 이 알고리즘의 그 설명 불가능성이라는 것 때문에 개인정보 취급자, 개발자조차도 왜 이러한 결정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어떤 최근 들어서 연구되고 있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Explainable AI라고 하죠. XAI라고 하는데 그런 기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연구가 되고 있고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심어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인지의 어려움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사소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지만 건강이나 신용과 같은 민감 정보가 추론화되어 생성되는 그런 결과도 발생되고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또 과도하게 수집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과거의 어떤 그 오프라인 시대 때 혼자 있을 권리, 이 타인의 눈이나 행동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그런 것들이 어떤 전통적인 프라이버시 1.0이라고 한다면 온라인 시대로 접어들면서 학문적인 용어로는 정보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쓰긴 하지만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정보와 관련된 프라이버시가 프라이버시 2.0이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 우리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알고리즘에 기반한 프라이버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프라이버시 3.0이라고 좀 불러보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머리 맞대어 고민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련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프로파일링이라든지 뭐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장에서는 좀 일선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구분이 되는 개념이긴 합니다. 사실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또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또 분석 툴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프로파일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패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분석을 했더니 Y는 AX 플러스 B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 나왔다 그러면 이 패턴에서 특정인을 대입을 해서 Y값, 예를 들어 뭐 신용평가 등급이라든지 뭐 그런 게 되겠죠.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개념이지 않을까 하는 구분적인 개념을 좀 짓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현장에서는 이러한 구분의 경계가 좀 모호할 수는 있어요. 업무 처리 방식에 있어서 그러한 경계를 지어서 저기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참고로 유형 5의 신용정보법상 자동화 평가라는 부분은 저희 신용정보법에서도 자동화 평가에 대한 개념을 넣어서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시에 내용이 들어갔죠. 그래서 여신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해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사항의 정보 주체의 권리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 이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완화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 제도 정비를 했고 또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 GDPR 그리고 신용정보법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시행 중에 있죠. 이 GDPR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자동화 의사결정에 해당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캐나다에서도 이런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불공정, 편견, 차별, 위험을 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완화하기 위해서 법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난 1월, 올해 1월이죠. 발의가 되었죠. 거기 내용에도 자동화된 처리,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사항을 규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프로파일링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어떤 최근 들어 논의되고 있는 그런 이슈이긴 하지만 실제로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는 2010년대쯤으로도 돌아가게 돼 그때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GPA라는 그러한 국제 협의체입니다. 이 GPA는 과거에는 ICD PPC라는 그런 협의체였는데 타이틀을 바꿨어요. 글로벌 프라이버시 어셈블리라는 타이틀로 된 협의체인데 130여 개 국가가 멤버십으로 여기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DPA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DPA가 뭔가 하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 그 수사권을 보장하는 그러한
기구죠. 그 국가에서는 한 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DPA, Data Protection Authority라고 하거든요. DPA만 가입할 수 있는 기구고요. 그리고 매년 정례 회의를 통해서 어떤 그런 논의 결과를 결의문이나 선언문 형태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우루과이에서 제34회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프로파일링에 관한 데클러레이션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프로파일링 실행에 대해서 정보 주체에게 최대한 광범위하게 고지해라.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라. 적절하게 인적 개입을 해서 알고리즘의 어떤 불공정성을 최소화시켜라. 그리고 프로파일링의 생성과 적용이 가급적 동시에 수행되지 않도록 해라. 프로파일링 수행 프로세스에 정보 조치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뭐 이의제기라든지 나의 평가에 대한 나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내가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그런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을 마련해라 라는 내용의 8가지 조치사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듬해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그 레졸루션으로 2012년 전년도에 발의된 권고안을 검토 개선하여서 레졸루션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프로파일링 실행 전에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전 조치를 확보해라.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를 처리해라. 알고리즘 유효성을 확보하고 최대한 광범위하게 고지를 해라. 그리고 요 5번의 항목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개인의 이익이나 상태의 어떤 중요한 법적 효과. 여기서 말하는 법적 효과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뭐 대출 상품을 내가 가입할 수 있다든지 뭐 보험에 들 수 있다든지 뭐 의료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다든지 이런 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이익이죠. 개인에게 주는 이익. 그런 이익에 효과를 미치는 경우 접근권은 우리나라의 법으로 따지면 그 열람 요구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접근권과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 알고리즘 예측 능력이 증가하게 되면 적정하게 이 사람이 개입될 수 있도록 그런 수단을 제공해라라는 내용으로 권고안이 레졸루션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GPA가 국제 간 협의체이긴 하지만 이 결의문이 그래서 결의문에 대한 구속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논의하는 사람들이 커미셔너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분들이 되시겠죠. 그런 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고 결의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의문이 발표가 되면 대부분 각국에서 회원국이 되겠죠. 회원국에서 제도적인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력은 없지만 그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GDPR에서도 일부 녹여져 있습니다. GDPR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GDPR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인이 이 GDPR 이해하기는 결코 또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요. 더욱이 우리처럼 어떤 다른 국가의 사람들은 아마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개인정보 규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정보 주체의 권리 그리고 그에 따른 처리자의 의무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율일 텐데 처리자의 어떤 의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처리를 얼마만큼 합법적으로 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동의 이런 것들이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로풀한 그런 프로세싱의 하나이죠. 근데 GDPR 같은 경우에는 이 6가지 이 합법적인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요거 아니면 처리를 하면 안 되죠. 수집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그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네 번째의 바이털 인터레스트는 정부 주체의 생명이나 신체에 긴급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수집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가 공익 목적으로 처리할 경우 여섯 번째가 처리자의 합법적 이익을 위해서 처리할 경우인데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동의에 의해서 필수 동의, 선택 동의 이렇게 해서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죠. 근데
GDPR 같은 경우에는 그 필수 동의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의는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동의를 받는 동의를 받는 기업 말고 동의를 하는 정보 주체는 자유로운 동의여야 돼요. 그래서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동의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면 기업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저 6번의 합법적인 이익 그걸 근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6가지 합법적인 프로세싱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GDPR에 녹여져 있는 정보 주체의 권리 총 8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가 바로 통지를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접근권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정정권 3번에, 4번에 또 삭제권. 삭제권은 이 빅데이터 시대에 그 잊혀질 권리 그것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5번에는 처리 정지권, 처리 제한권이고요. 6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전송 요구권이라고 하죠. 그 이동권, 데이터 포터빌리티. 그다음에 7번은 반대권입니다. 그리고 8번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자동화 의사결정과 관련된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권리고요. 사실 저기를 좀 권리를 살펴보면 5번과 7번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5번은 처리 정지에 대한 권리고요. 7번은 처리에 대한 반대권이에요. 이게 개념이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데 좀 엄밀히 좀 구분을 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 처리가 뭐 부정확하거나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거나 그런 경우, 그런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정한 시점까지 처리를 홀드하는 개념이에요. 이 부분까지는 처리를 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홀드한 개념이고요. 저 7번의 그 반대권에 대한 부분은 그 위에 6가지 로플 프로세싱 중에 5번과 6번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5번과 6번은 다른 어떤 처리 목적을 보면 내 의사가 반영되는 부분이 없죠. 그리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 불가결성이 다른 4가지보다는 좀 낮아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런 목적에 사용하지 마시오 라고 정보 주체가 반대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잘못되었으니 중지 좀 하시오 라고 하는 거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에 대해서 나는 사용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약간의 어떤 개념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6번의 권리가 발동이 되면 자동적으로 저 7번의 권리가 반대권의 권리가 발동이 되면 자동적으로 저 5번의 처리 정지권이 연달아서 발동이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GDPR에서의 어떤 프로파일링이나 자동화 의사결정권을 한번 살펴보면 제4조에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살펴보면 특정 개인의 측면을 분석, 예측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2조에서는 그 자동화된 의사결정 대응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좀 눈여겨볼 단어가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글인데요. Based Solely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Legal Effect. Legal Effect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Based Solely라는 게 순전히 오로지 자동화된 처리로만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그리고 그 처리가 그 결정이 법적 효과, 법적인 정보 주체 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는 이 처리에 해당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22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아직까지는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워킹 파리 29이라는 어떤 법을 해설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집행위 기구인데 이 기구에서 그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건 옵트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의사결정을 금지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옵트아웃이 아니라 이 부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면 하지 마라 라는 것이고요. 몇몇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야, 이건 옵트인이 아니야. 해당되지 않을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해당되지 않겠다고 의견을 요청해야지만이 이거는 그 권리가 액티베이팅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저기 ECJ라든지 이런 쪽에서 판결문이 나와 봐야지만이 또 정확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외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보 주체와 처리자 간의
계약의 체계를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에서 어떤 허용하는 경우, 정보 주체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를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해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전조치 의무의 요소가 이 세 가지인데요. 정보 주체가 인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와 방법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인적 개입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이 안전조치 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아무 사람이나 들어와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의사결정을 변경하고 관리하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개입을 해서 검토와 평가를 수행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한 사항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정보 GDPR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8가지 권리는 프로파일링이라고 해서 자동화된 처리라고 해서 다 예외사항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다 이런 권리는 다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몇몇 권리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자가 자동화 결정 시스템을 이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정보 주체가 통지를 받을 권리, 그리고 접근권을 요구하게 되면 이런 세 가지의 정보를 알려줘야 되죠. 의사결정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관련 논리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에 대한 사항, 이 처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예상되는 결과와 설명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처리자에게 정보 주체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저 B번의 관련 논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알고리즘이란 말은 쓰지는 않고 로직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로직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냐면 처리되는 개인정보,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어떻게 개인정보를 처리했느냐, 그리고 그 로직에 대한 공정성, 효과성에 대해서 니네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 점검 여부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반대권에서도 아까 반대권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반대권에서도 공익 목적이나 합법적 이익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경우에는 프로파일링이 포함된다 할지라도 정부 주체는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GDPR에서는 또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자 기업들이 가져야 될 의무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의무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라는 것입니다. DPIA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프로텍션 임팩트 어세스먼트라고 합니다. 요거는 영향 평가라는 것은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거나 할 때 환경 영향 평가를 받죠. 다리를 놓거나 할 때는 미리 건설하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 영향을 받아서 평가를 받아서 그게 패스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동화된 평가 시스템을 구축을 할 경우에 구축하기 이전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완화해서 그 완화된 부분을 제거를 하고 다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중에 이런 평가 없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을 때보다는 어떤 프라이버시 프로텍션의 효과가 더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된 처리 시스템에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죠. 여기 있네요. 예, 요 안전조치 의무 3가지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조치 의무를 두고 있는데, 이 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안전조치 의무가 합치가 된 거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 자동화된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이 아니다 하더라도 인적 개입이 일부 있으나 그 인적 개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에도 영향평가는 의무적으로 받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장표가 잘못됐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DPO에 대한 임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PO가 임명되어 있죠. 하지만 이 CPO와 DPO는 좀 내용 결이 좀 다른 부분이에요. DPO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내부에 없을 때는 외부로부터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기업의 처리에 대한 사항을 모니터링을 하죠.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계 당국 그 DPA라고 말씀드렸죠. 관계 당국과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이 기업에 해당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DPO입니다. 그래서 이 DPO를 임명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임명을 하는 건 아니고 임명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기업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이 처리자의 핵심 활동이고 또 대규모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DPO를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 요거와 관련해서 재밌는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판례인데요. 우버 아시죠? 우버가 플랫폼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운전자 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우버가 이 일부 운전자에 대한 계정을 비활성화 시켜버린 거죠. 해당되는 운전자는 이 그 계정에 들어가서 배차 신청도 받고 돈도 벌고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자들은 이 우버 BV, 네덜란드에 있는 우버 BV를 상대로 이것은 GDPR 22조에 따른 자동화된 의사결정 요 운전자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요 제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스테르담 법원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 운전자 관리 시스템 내에서 조작이라든지 평점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으니 그 프라우드 디텍션을 위해서 내부 인력을 통해서 교차 검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이것은 일정 부분 인적 개입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GDPR 22조에 따른 완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결을 바로 저번 달에 따끈따끈한 판결 내용이네요. 바로 저번 달에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캐나다는 사실 좀 간단하게 좀 넘어갈게요. 캐나다는 민간과 공공이 구분되어 있어 법 규제가 법 체계가 민간에서 적용되는 법률은 피페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피페다는 EU 집행위로부터 adequacy decision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곧 받게 되겠죠. 그리고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완전히 동의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까 6가지 처리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이 피페다는 동의에만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최근 어떤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혁신에 맞추어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칭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피페다에서 CPPA로 Consumer Privacy Protection Act라고 명칭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의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콘센트 동의와 관련된 사항들은 장표를 참고를 하시고요. 이 발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화된 결정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인적 의사결정의 판단을 지원하거나 대신하는 기술, 규칙 기반 시스템 예컨대 회계 분석, 예측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신경망 분석 이런 것들을 예시를 들고 있고요. 상당히 좀 내용이 현실적이죠. 그리고 기업에 대한 규율 사항을 2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계정 관리를 투명하게 보장해라. 그리고 정보 주체가 설명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예측되고 권고되고 결정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출처를 설명을 해라라고 이 2가지를 규율을 하고 있고요. 물론 확정될 때까지는 좀 바뀔 수는 있겠죠.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술 중립성 원칙입니다. GDPR과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제한을 기술 사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용정보법도 사실은 개정이 되어서 지금 자동화 평가 대응 3건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 주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 개인신용평가 대출, 신용공여 등 위험이 따르는 거래에서 자동화 평가를 할 경우에 설명 요구권, 정보 제출권, 이의제기권을 요구를 할 수가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서도 거부권, 이의제기권, 설명 요구권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주요 개정안은 참고를 하시고요. 사실 이 상당 부분이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개정이 될 여지가 많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요. 지켜볼 일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런 어떤 글로벌 차원 그리고 국내의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상 이 알고리즘의 편향을 통해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혀 과거에 없던 어떤 새로운 권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거부권이라든지 이의제기권이라든지 정보제출권이라든지 그런 권리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어떤 그 자기결정권 실현의 단초가 되는 것은 설명 요구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알아야 되고 어떤 이유인지 내가 알아야지 그 다음 액션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 요구권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블랙박스 알고리즘,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이 블랙박스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정이 일어나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XAI를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기대는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설령 그 부분이 해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은 기업의 어떤 역량과 관련되는 상황이고 이 역량은 또 공개나 제공을 하게 되면 영업 비밀 보호와 충돌될 가능성도 생기죠. 또한 이와 발생되는 법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취급자가 질 것인가? 개발자가 질 것인가? 아니면 알고리즘이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이슈도 생깁니다. 또한 설명 이유에 대한 쟁점도 있어요.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 자동화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피해 부재 가능성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쟁점과 이슈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 설명 요구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없을까? 한번 고민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기술의 속도와 규제의 속도는 계속해서 그 갭 차이는 커져가고 있죠. 규제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어떤 문제를 다시 또 고치고 이러한 어떤 사후 대응적인 측면이 과연 합리적인 방법이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더 데이터 보호와 데이터 이용과 관련해서도 더 좋은 밸런싱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접근이 바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는 접근이 원칙에 좋은 대응의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GDPR에서도 일정 부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GDPR에서는 설명 요구권이라는 명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실효성의 문제를 인식을 해서 설명 요구권이라는 권리의 명칭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2018년에 GDPR이 실행되면서 2012년도에 처음 발의가 됐죠. 그 과정에서 수천만 번의 어떤 수정안이 나왔는데 일부 수정안에서는 설명 요구권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지금의 모습이 논의를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죠. 이 설명 요구권을 정부가 이행하고 또 기업이 이행하는 것은 완전히 좀 어떤 난제라는 그런 인식이 작용이 되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의 영향 평가를 법적인 의무 형태로 장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기술의 속도, 규제의 속도 간의 갭 차이를 좀 극복하려는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캐나다처럼 이런 기술 중립성의 원칙, 과도한 규제는 어쨌든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게 되겠죠. 그래서 저런 중립성 원칙을 좀 잘 우리 사정에 맞게 받아들여서 보호와 기술 발전의 그런 균형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 규제 형태를 가지고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만약 그 질문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제 메일로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한국신용정보원 김현진 팀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그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하여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